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일사 시간이에요. 자, 오늘 나갈 진도는 교과서 19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91쪽,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 그리고 경과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특히 원인에서는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일본이 침략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그리고 대공황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됐다라는 것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 자, 독일이 먼저 선제로 폴란드를 점령하고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공격당하고, 이때 당시 프랑스가 점령을 당해요. 그때 뭐 비시 정권이라고 하는 괴뢰 정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드골은 뭐 망명지 영국에서 자유 프랑스 등을 결성을 하기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에 미국, 영국, 소련 등의 연합국이 뭐 미드웨이 해전이라던가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런 전투 등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고요. 연합국이 노르망디에서 상륙작전을 하게 되는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는 완전히 연합국 측으로 이제 되게 되고요. 이 베를린에서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되고, 일본도 미국의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으로 인해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이 전쟁이 끝났는데, 이 전쟁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각국이 얘기를 해야 하겠죠, 보통.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전후 처리를 했는지 배웠는데, 자, 2차 세계대전도 비슷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전쟁 중에 연합국 측은 전후 처리를 논의를 해요. 이 대서양 원장이라고 하는 문서를 천명을 합니다. 대서양 원장. 이 대서양 원장은 1941년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 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았어.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원칙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을 천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과하게 제약을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지내자, 평화적인 전후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 평화 수립의 원칙이고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을 가지면서 전후 처리 문제를 결정합니다. 이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은 우리 한국사에서도 보게 될 텐데, 그 내용을 보자면, 자, 일단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이 참가를 하고요. 전후 일본에 대한 처리 문제와 한국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전후 일본 처리 문제와 한국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게 카이로 회담. 자, 2년 뒤인 얄타 회담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이 참가해요. 그래서 전후 독일에 대한 처리 문제와 소련의 대일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1945년 2월에도 일본은 아직 항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하던 건 1945년 8월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945년 2월에는 일본이 아직 항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의 대일전에 참전했다. 원래 소련과 일본은 서로 이제 중립국의 형태를 유지를 했어요. 서로에 대해서는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 소련이 그런 약속을 깨고 대일전에 참전하겠다라는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을 해서 이 한반도의 북쪽에서부터, 이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한반도의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소련군이 내려오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태평양을 거쳐서 이렇게 미국군이 이제 밑에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 소련이 한반도의 북쪽을 차지하고 미국이 한반도의 남쪽을 차지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분단을 되게 되는, 이 38도선을 경계로 군사 분계선을 정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얄타 회담에서는
전후 독일의 처리 문제와 소련의 대일 참전이 결정됐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자, 포츠담의 삶은 1945년 7월에서부터 8월까지 이제 개최가 되었는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그리고 포츠담 회담을 거치게 되면서 전후 처리 문제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전후에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에 의해서 분할 점령됩니다. 그래서 소독과 동독으로 나뉘게 되죠. 여기서 독일이 분할이 돼요. 소독과 동독으로. 자, 일본은 미군의 감시를 받게 돼요. 당연히 이 나라들은 전범국이기 때문에 승전한 나라들에게 이런 감시를 받고 분할되어 점령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당시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굉장히 비인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뭐 유태인 학살이라던가 일본의 뭐 731 부대처럼 사람에게 인체 실험을 하는 그런 비인륜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니른베르크와 도쿄에서 전쟁 범죄자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군사 재판이 열리게 돼요. 니른베르크와 도쿄에서 이런 전쟁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군사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평화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계 평화에 대한 염원이 높아졌어요. 이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렸어.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나라가 정말 생산 기반이 다 파탄이 나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됐어요. 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피폐해지니까 이 세계 평화에 대한 염원이 높아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국제연합입니다. 지금의 유엔이죠.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단체는 국제연맹,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단체는 국제연합이에요. 이거는 국제연맹과 다른 단체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 뒤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 국제연합이 1945년 10월에 창설이 되어 국제연합은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국제연합군과 그리고 평화유지군을 운용을 했다. 자, 이 국제연맹 당시에 한계점이 뭐였어요? 얘네는 이 말을 듣지 않는 이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었다라는 한계가 있었죠. 자, 그런데 유엔은 이 국제연합군, 유엔군, 평화유지군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 이 한국전쟁 당시에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는, 줄여서 안보리라고도 해요. 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고요. 유엔군이. 그래서 이 한반도에 와서 유엔군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엔군의 사령관이 메가더 장군이에요. 메가더 장군. 그래서 이 유엔이라고 하는 단체는 1945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 그 국제연맹 단계와는 다르게 국제연합군, 평화유지군 같은 이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능은 아니죠. 뭐 말을 안 듣는다고 쳐들어가거나 그럴 순 없잖아. 반인륜적인 핵이나 이제 침략 행위에 대한 제재만 가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들이 국제연합을 무시하고 분쟁을 일으킬 때마다 국제연합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한다. 교과서 오른쪽에는 느른베르크 법정 공판 광경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당시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느른베르크와 도쿄에서 이 군사재판이 열렸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 민간인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장 처참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핵이라고 하는 핵시대에 진입을 하게 됐죠. 자, 미국이 이때 원자폭탄을 사용하고 나서 그 충격 그 효과라고 하나요? 그 여파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서로 이런 핵이라고 하는 무기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인류가 핵전쟁으로 망하겠구나 라는 인식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조약들이 나중에 체결이 되게 되고요. 뭐 민간인의 희생에서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이 학살당하고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연합국의 드레스덴 폭격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무기가 현대화되면서 살상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 무기로 그냥 한번 싹 쓸어버리면 군인이고 민간인이고 그냥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나왔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많은 평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제시된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나와 있어요. 2번과 3번을 우리 이번 시간에 풀고 학습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가와 나의 알맞은 명칭을 각각 써보자. 자, 이건 우리 1차 세계대전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자, 1차 세계대전인 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자, 도고이라 그랬죠. 도고이. 얘는 도고이. 그래서 이 도고이랑 영프러가 싸우게 된 거는 제1차 세계대전이다. 자, 그러면 이들이 각각 어떠한 동맹체를 맺었냐? 자, 이 가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삼국 뭐예요? 삼국 협상이죠. 협상. 나는 삼국 동맹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들 간의 경쟁,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시도에 나타난 이런 세력 구도가 형성되게 된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독일의 세계 정책이 있습니다. 이 독일의 당시에 비렐름 2세가 즉위를 하게 되면서 공격적으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는 팽창 정책을 하게 돼요. 그 팽창 정책의 명칭이 이 세계 정책이에요. 독일이 경쟁적으로 팽창 정책을 펼치고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영국을 중심으로 삼국 협상 측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삼국 협상 측과 삼국 동맹 측이 갈등을 맺게 되는데 여러 차례. 자, 그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죠. 근데 물론 그 전에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 이 사라예보 사건 이후에 오스트리아가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누구한테 선전포고를 하냐면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한테 선전포고를 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동맹국들과 연합국들이 각각 서로 전쟁에 가담을 하게 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그래서 이 지도를 보고 제1차 세계대전을 떠올려야 하고 그 이유, 그 배경들도 같이 기억을 해내야 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서 제시된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나와 있어요. 가와 나가 있는데, 자, 가를 보면은 파시스트의 국가 개념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 파시스트래요. 그럼 이 말을 했던 건 당연히 이 무솔리니라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국가를 떠나서는 어떤 인간적이거나 정신적인 가치도 효력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국가를 떠날 수 없다. 국가가 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솔리니의 주장이고요. 나는 히틀러가 연설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걸 보면은, 자, 우리는 이 민족이 오직 민족으로서만 존속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정당 등의 집합으로서는 존속할 수 없다는 확신을 이 민족에게 심어주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히틀러가 얘기한 것도 우리가
민족으로서만 존속할 수 있다. 이 민족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모습에서만 존속할 수가 있고 그 안에 개인이나 뭐 다른 정당 이런 것들로는 존속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와 나의 모습들은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전체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뭐 일부 작은 집단보다는 이제 국가 이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민족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런 가와 나의 주장은 극단적인 인종주의,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자료 해석 보면은 위에 두 자료에서 나타나는 논리가 등장한 배경이 무엇인가? 이거는 만약에 나치의 등장 배경만 물어봤다면 대공황을 쓰면 맞겠지만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파시즘이 1920년대 중후반, 초중반부터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물론 이탈리아에서도 계속해서 대공황이 지나고 난 후에 파시스트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되는 데는 대공황의 여파가 있겠지만 이 논리가 등장한 배경을 물어봤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맺었던 조약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뭐 스스로 확인 학습을 살펴봤고요. 우리 학습지로 넘어가서 내용 채워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지 보면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죠. 자, 2차 세계대전의 결과만 채워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 전쟁 중에 전후 처리를 위한 회담이 열렸어요. 대표적으로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이 있습니다. 그 전에 1941년에는 대서양 헌장이라고 하는 문서를 채택했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배웠었고요. 자, 카이로 회담에서는 일본 처리 문제 그리고 한국 독립 문제를 합의를 하고 얄타 회담에서는 전후 독일 처리 문제와 그리고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가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분할되게 되는데 이때 이후에 이 얄타 회담 이후에 소련이 북쪽에서부터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독일에 대한 전후 처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이 이 독일을 분할 점령하면서 독일이 그 동서로 분단이 된다. 일본의 전후 처리와 관련해서는 미군의 감시 그리고 일본의 주권 회복이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감시를 했고요.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열면서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 줍니다. 자, 이 전범과 관련해서 이 전쟁 범죄자와 관련된 처리는 뉘른베르크와 도쿄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뉘른베르크와 도쿄에서 전쟁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군사 재판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너무 끔찍해서 많은 인간이 죽고 많은 나라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요. 국제 연합을 창설하게 되죠. 국제연합이 창설됐다. 그래서 전쟁 방지, 평화 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국제연합군과 평화유지군을 운영을 했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국제연맹과는 다르게 이런 군사적인 제재 수단이 있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총회의 결정보다 우선이 되었고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있습니다. 한계로는 일부 국가들이 국제연합을 무시하고 분쟁을 일으켰다 라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대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대세계에선 어떤 내용을 배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